17페이지 보시게 되면 광역도시계획 찾으셨죠?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토지 이용 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공법에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존의 개념을 담게 되는 권은 의무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필요할 때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광역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여기 광역시설은 우리가 평내 호평에서 서울 잠실을 오고 가기 위해서는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남양주시 안에만 돌아다니는 버스가 있다면 시내버스라 표현하고,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운행하는 버스가 있다면 걔를 광역버스라 표현하게 되는데, 그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의미보다는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운행하거나 설치되어 있거나 사용하는 시설들을 광역이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와 인접한 구리시에 걸쳐 도로 등을 만들고자 한다면 그 도로시설은 바로 광역시설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광역시설의 설치 대상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2외곽순환도로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되어 있는 광역시설이 되게 됩니다. 경기도에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서울도 일부 거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도에 설친 시설로 파악할 수 있고, 경기도라고 하는 같은 도 안에 설치되어 있는 광역시설도 존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런 광역시설은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특별시, 광역시, 시군, 행정관할구역장이 있습니다. 서울에는 서울시장이, 가평군에는 가평군수가 있는데, 이러한 시장 군수가 서로 합의해서 설치하면 충분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하철 4호선이나 8호선이 남양주까지 연결되게 되는데, 그 4호선이나 8호선이 연결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서울시와 남양주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아마 서울이 또는 남양주가 특정한 곳에 이익이 더 많이 형성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설치 비용을 공평 분담 원칙에 따라 딱 절반씩 부담하자고 하면 큰 이익을 얻지 못하는 시군의 경우에는 지하철 연장 설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 군수가 그러한 광역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그것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하는 광역시설로서 시장 군수가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둘 이상의 시도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를 예상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상급 관청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는 공법은 사회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 국민에게 규제하고자 하는 법을 공법이라 표현하고, 민법은 사법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사를 사자, 개인 사자를 사용하는 법률 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 관계를 다루는 것이 있으면 민법이고, 국가가 공익을 위해 일반 국민에게 규제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적용하는 법령이 공법인데, 이런 규제를 가하는 주체를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현재 행정청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구분하게 되는데, 나중에 헌법이 한번 바뀌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란 말 대신 지방정부란 용어를 사용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와 관련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정부에 좀 더 많이 이양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권의 헌법 개정과 관련된 목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아직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과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게 되었을 때 이 중앙에 대해서는 각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을 구성하게 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6월 달에 선거 치르면서 경기도지사 뽑는다고 하면 걔는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뽑는 선거가 되게 될 겁니다. 남양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출하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 광역이라고 하는 것은 넓다는 개념 아니었습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 그래서 서울특별시는 25개 구로 구성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는 다양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한 30개, 한 20개 정도의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라고 하면 둘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광역지자체란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들을 행정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시도지사라고 하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말하고 저 광역시설을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시도지사의 상급관청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로 합의된다면 아무 문제 없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저 광역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앉아있는 곳이 수도권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그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광역계획권이거든요.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게 됩니다. 사실 서울이라고 하면 많은 산업이나 경제가 집중된 곳으로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데 서울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아마 주택난입니다. 서울에도 집 많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울의 집은 좀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주거 기능이나 일반적인 기능을 제공한 상태에서 출퇴근 목적으로 서울을 다닐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주택난 해소할 수 있다 판단해서 저 수도권인 서울, 인천, 경기도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하고 수도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가장 큰 것이 교통체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광역버스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집에 나와가지고 같은 서울에 있는 잠실역까지 가는데 한 45분, 50분 걸렸거든요. 잠실에서 평택 오는 데는 한 25분 걸리던데요. 오늘은 차가 안 다녀가지고. 그래서 만약 제가 경기도에 사시는 분과 제가 잠실역에서 서로 만나기로 약속했다면 아마 같은 시간 출발했다면 그분이 먼저 도착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둘 이상의 수도권에 걸친 둘 이상의 특광시군에 걸쳐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한 것이 있다면 그게 수도권 정비 계획이 되고 그런 수도권 정비 계획은 바로 광역시설의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라고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도에 속해 있는 구리시와 남양시에 걸쳐 광역시설인 도로를 만들고자 하는데 구리시장과 남양시장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광역계획권은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함께 보실 용어가 국토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뒀습니다.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게 되면 그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목적이 광역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 광역시설인 도로가 지나가는 곳 있지 않겠습니까? 논밭 지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디에 광역시설인 도로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 위치를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을 측량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초조사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남양 전체에 걸쳐 조사 측량하는 것 아닙니다. 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조사 측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초조사와 관련된 측량은 측량 비용이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겠죠. 도로 지나가는 곳만 조사 측량한다고 하면 남양 전체에 대해
조사 측량하는 것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그 비용 부담은 많이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기초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로 설치하는 부지에 대한 조사 측량으로 이해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로 설치와 관련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체계는 자유민주주의이고 앞으로 법이 바뀌게 되면 그냥 민주주의로 바뀐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입니까? 국민입니까? 국민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관련되어 국민의 의견 들을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저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와 특정 행정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공고하는 것과 열람시키고 의견을 제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란 말과 그리고 공람 절차란 말을 사용하게 되면 둘 다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여기 공청회와 관련되어서는 공청회 개최하고자 하는 날이 언제인지 지정하고 그날 이해관계인과 주민의 의견을 수립하는 것을 공청회 방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가 법원 경매 하는 데를 찾아가시게 된다면 그 경매 물건과 관련된 목록을 한번 보실 수 있고 입찰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사안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공람 절차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가끔 제 수업하다 보면 한 5월 이전까지는 이 법원 경매에 참여하셔가지고 낙찰받았다고 피자 한 판 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올해는 조용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법원 경매를 방문하시게 된다고 하면 그 법원 경매가 괜찮은 물건이 좀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단체로 법원 경매 자료지를 좀 구독 신청하고 함께 자료 보시면서 이것 좋은 물건인지 나쁜 물건인지 서로 의견 교류하시게 되면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빨리 우리 회장도 뽑아 놓으시고 총무님도 뽑아 놓으셨죠? 예, 그런 거 없으십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렇게 경매 정보 자료를 그냥 단체로 구독하시고 그 물건 하나에 대해 서로 의견 교류하시게 된다고 하면 낙찰 받을 때 실패하는 것이 좀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하던 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 의견 청취 방법과 관련되어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정치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 방법으로서 공청회와 공람 절차를 현재 두게 되는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는 공청회 절차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법상 공청회 방법으로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은 딱 세 군데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개발법과 관련되어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에 나오는 것은 딱 세 군데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세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람 절차에 따라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공청회 함부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공청회 개최를 필수 사항으로 하는 것은 딱 세 군데라는 것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친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 TV 방송에서 한번 보신 적 있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이를 확정짓기 위해 상급관청에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를 논밭을 지나는 곳에 설치하기로 한다면 저 논밭에 관할 관청은 농림부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저 농림부 장관이 도로 만들기 위해 논밭을 도로용지로 바꾸는 것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농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를 농지 전용 절차라 표현하게 되는데, 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 농림부 장관과 거치는 절차가 있다면 농지 전용 협의라 하고요. 민간이 농지를 공장 부지나 아파트 부지로 바꿔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용 허가와 농지 전용 신고 절차를 거친 때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농지를 농가주택으로 만들고자 하면 농지 전용 허가와 신고 제도를 각각 두게 되는데, 까다로운 것은 허가, 쉬운 게 신고이거든요. 저 신고 절차에 따라 농지를 농가주택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반드시 무주택 세대주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농가주택과 관련된 단위 면적은 잘 모르는 걸로 그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660 이내라고 하면 농지 전용 신고하고 농가주택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구분해 주실 것은 일단 행정청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농지를 민간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 농지에 도로 만드는 것 허락받기 위해서는 농림부 장관의 인허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협의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산을 깎아 터널을 만들거나 또는 산 한가운데 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저 산의 주인은 산림청장이거든요. 저 산림청장이 개발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의견을 표명하게 됩니다. 그것을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절차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의에 관한 절차에 대해서는 이렇게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한다면 시장 군수가 기본적인 수립권자입니다. 만약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었다고 하면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이고,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던 자가 국토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도의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금 여자분이시거든요. 가끔 TV에 보시면 반갑지 않으십니까? 지금 11월부터 4월달까지 5월달까지 계속 국장 하고 있다 보니 아주 반가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회의원 신분이시거든요. 그러면 그분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이겠습니까? 비전문가입니다. 이들은 정치가이시 도시계획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심의, 검토, 과정 거쳐 일반 국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행정계획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조사와 관련되어 우리 이해하셨습니다. 이 기초조사는 조사 측량하기 위해 기초조사 실시한다는 것 이해하셨고, 주민 의견 청취는 정책 참여에 일반 국민의 참여할 길을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지방의회 심의 절차, 협의 절차 의견 청취 절차 거칠 필요 있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여러 땅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군부대 주변이라면 군부대장이, 산이라면 산림청장이, 논밭이라고 하면 농림부 장관이 관할 관청인데, 그곳에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 괜찮은지 한번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광역도시계획 등을 결정하는 자는, 수립하는 자는 행정청이기 때문에 이들은 도시계획에 대한 비전문가이거든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볼 목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 거친다라는 것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승인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장 찍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수립한 자에게 송부하게 되고, 수립한 자가 이를 공고하게 되는데,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숙제를 해 가시게 되면 담임 선생님께서 도장 찍어주지 않으십니까? 예, 그 참자라서 도장 찍어주는 게 승인이고,
그걸 숙제를 선생님이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학생에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게 수립권자에 대한 송부 절차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었는지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해 30일 이상 공람시켜주게 되는데, 이때 공람 절차는 정책 결정 후입니다. 정책 수립하기 전에, 정책 결정 전에 주민 의견 청취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공고 열람입니다. 그리고 공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14일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지금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을 일반 국민에게 알려주는 공람 절차는 정책 결정 이후 절차이기 때문에 이때는 14일이라는 말 쓰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상이라는 말을 따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체계,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봐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로서 광역도시계획은 공청의 제도를 채택하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자를 진행하는 자는 광역도시계획에 수립하는 자가 절차 진행하게 되고, 협의 심의와 관련되어서는 승인하는 자가 진행하는 절차가 되게 됩니다. 만약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공청회 개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하고자 하는 자는 수립하는 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수립 시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의 심의는 승인에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수립 시에 협의 심의 절차 거친다는 말 쓰게 되면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봐주실 것은 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구분하는 것이 올해도 시험거리가 되길 겁니다. 교재 잠깐 살펴놓습니다. 17페이지 찾으셨죠? 광역도시계획의 의미나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장기 발전 방향 추천없습니다. 특히 방향. 이 방향이라는 말 쓰게 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없는 계획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06년 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신 때가 2004년 우리는 작년 기억도 안 나는데 10년 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니까 더더구나 기억이 안 나십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전국에 그 개발 계획이 그렇게 많이 잡혔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호남 쪽에 대한 개발 계획을 많이 수립하고 우리 서해안 고속도로가 새로 신설되면서 저 서해안 고속도로 지나는 주변의 땅이 가격이 한 20배에서 30배까지 뛰어오른 것, 관심 없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다양한 개발 계획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데 그 개발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지금처럼 방향만 잡아주는 계획입니다. 대신 이번에 제2외곽순환도로 만들어지는 것은 그 부지정이 확정된 상태이죠. 그러면 우리 테크노밸리 만들어지는 것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확정되어 있는 것은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획이고요. 그 구속력 있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구속력 있는 것이고,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다면 걔는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 남양주시에 서강대가 양정역 주변에 만들어진다고 소문 본 적이 있는데 확정된 계획 아니었습니다. 그런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그럴 때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번에 테크노밸리 만들어지는 것, 그러는 것이라고 하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효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을 때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때는 투자했을 때 큰 이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한 10년 정도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반면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뭐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는 일단 토지 가격이 저평가된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투자했을 때 나중에 실제 집행되게 되면 토지 가격이 많이 급등하는 것이 일상적인 형태가 되게 됩니다. 나중에 부동산과 관련되어 돈을 버시고 싶다고 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우리가 시험 범위에 보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종합계획이 있거든요. 그 국토종합계획을 한번 열람하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어 나가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번 정권에서는 H자 개발계획 마련했다는 것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붙고 나서 시험 붙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실 때 이 광역도시 계획에 대해서는 방향 잡아주는 계획일 뿐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속력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의미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자 동그라미 1번 찾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도지사 가로 해놓습니다. 국토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 자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국토는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의 광역시설을 체계적 정비하기 위하여 광역시설 줄쳐 놓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둘 이상의 특광, 시군,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 줄만 잠깐 쳐놓습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90% 이상의 지문에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꼭 몇몇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만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을 동시에 사용했을 때 옳은 지문이라 생각하시고 전부만 또는 일부만 맞는 용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시면서 각각 따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강조하지 않는다면 전부 또는 일부란 말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표현이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시오. 따로 외울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확인되셨습니다. 특별히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고 동일한 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면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에 걸쳐 도로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경기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고 우리 남양주시와 구리 그리고 서울에 걸쳐 지하철 8호선이 연장되게 되면 그 지하철 8호선의 연장 노선 둘 이상의 특광 시군에 걸쳐 설치하는 시설이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기 때문에 그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3번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승인 차셨죠?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2번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기준 동원해 놓으시고 국토교통부 장관 다시 한번 추정했습니다. 공법에서 각종 기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시험에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기준을 시도지사가 정한다? 틀립니다.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드립니다. 기준하면 항상 장관이 결정하는 것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매번 우리 시험에 잘 출제하는 것을 저 기준을 장관 아닌 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자주 틀린 지문 만들고 있습니다. 기준하면 항상 장관입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수립권자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 별표 하나만 해놓습니다. 어차피 올해도 해나가실 게 있다면 수립권자에 관한 구분을 해주시는 게 일입니다. 지금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첫 번째 함께 보셨던 게 광역도시계획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광역계획권에
광역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수립하는 제도로서 저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광역계획권 국토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공부하셨던 지역지구 구역 또는 광역계획권 같은 존의 개념은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고요. 이런 지역지구 구역이 결정되게 되면, 확정되게 되면 그곳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래서 계획하면 수립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역지구 구역 지정은 이미 사항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나중에 지역지구 구역을 반드시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세 가지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역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계획 수립은 필수사항이라는 것 구분해 놓습니다. 그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우리 보시는 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어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각각 구분하시는데 저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광역계획권을 칭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였습니다. 그래서 광역계획권의 주인, 광역계획권의 주인은 국토이기 때문에 승인은 누구에게? 국토에게 광역도시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저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면 둘 이상의 시도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했을 때 그곳에 관할 관청인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게 되고 시도지사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광역계획 지정했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게 됩니다. 하여튼 나중에 우리 시험 보시고 나서 책이 광역도시계획까지만 손때 묻은 표정이 보이고 손때 묻고 뒤는 깨끗한 경우 있거든요. 예. 하여튼 공부하시다가 그 광역도시계획까지만 손때 묻어 있는 상태에서 뒤가 백지장이라고 하면 하얗다고 하면 그분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떨어지는 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시는 날, 시험 끝나시고 그 다음날 아마 책을 다 버리실 텐데요. 앞부분만 하얗게, 앞부분만 약간 순대 묻어 있고 뒤가 하얗다고 하면 아, 내내 또 하실 분이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6월 달만이라도 좀 알차게 하고 나오셔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게 되면 이게 좀 만만해지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내가 1차 과목이 한 40점이 안 된다 싶으시다고 하면 무조건 민법 3일 정도 내놓으셔야 됩니다. 민법 들은 날이 우리 수요일이시죠? 그러면 화요일 날 민법 진도 나올 만큼 한번 동영상에서 예습해 놓으시고요. 진도 나올 만큼. 그리고 민법 토요일 날 들은 만큼 그냥 신문 보듯이 넘겨보십니다. 이거 정독하라는 건 아닙니다. 외우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냥 읽어만 주십시오. 대신 읽으실 때 목차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목차가 무엇인지 생각하시면서 줄쳐놓았던 또는 열심히 수업 중에 강조되었던 게 있다고 하면 그걸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또 별일 없으시죠? 좀 별일 있으신데 별일 있으시지만 또 우리 민법 어제 했던 건 또 한번 2시간, 3시간 시간 정하셔가지고 내가 어디까지 진도 나가겠다 목표에 삼았던 것 보시는데 만약 이번 주가 1페이지 10페이지 나갔다고 하고 내가 2주 차에 공부하신다고 하면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진도 나가겠지만 내가 복습하는 것은 어디부터? 1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그래서 예습할 때는 내일 진도 나올 만큼만 좀 동영상에서 훑어보시고요. 그날 복습하는 것과 그 다음날 복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첫 페이지 시작했던 것부터 쭉 나가셔야 됩니다. 어차피 민법에서는 앞부분에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앞부분에 대한 해독수를 내가 충분히 확보해 놓는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점수 충분히 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학교는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하여튼 3일 학교는 복습할 시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학교는 하시고 나서 민법 내일 복습 예습할 것 좀 해놓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일만 공부하시면 되겠는데요. 학교로 들으느라고 화, 수, 목만 잘 해놓으시면 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나중에 2차 공부하시게 되면 중개사법은 내가 잠깐 공부하면 좀 팍 올릴 수 있거든요. 시험 볼 때, 공부할 때는 스트레스 많이 받지만 시험 볼 때는 가장 기분 좋게 나오는 게 중개사법입니다. 다들 꾸준히만 해나가시면 80 이상 나오시더라고요. 그냥 아무나 붙잡고 중개사 어떻게 공부했냐 물어보시면서 공인중개사법 점수 얼마나 나냐 물어보면 다들 하시는 이야기가 85, 90 나왔다는 이야기도 하십니다. 복습을 안 했을 뿐이지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좀 알차게 보내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한 10분만 더 하시면 또 쉬는 시간입니다. 졸지 마십시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광역계획권이 경기도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각각 예외가 세 가지 존재합니다. 그 예외 세 가지를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이해하실 것은 저 시도의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은 필수사항이죠. 의무사항입니다. 하지만 저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나도록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애초 광역계획권을 지정했을 때 그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광역계획권이 지정된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수 있고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몇 년? 3년 이내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승인 신청 없었다고 하면 애초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누구입니까? 국토이죠. 그래서 국토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광역도시계획은 국가계획과 맞물리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목포를 연결하게 되는 KTX 노선을 만들기로 했다면 그 KTX가 지나가는 주변 토지의 가격은 많이 가격 올라가거든요. 철도만 지나가서는 가격 안 오르고요. 여기 만들어져야만 가격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에 걸쳐 KTX가 각각 연결되게 된다면 이를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으로 수립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 행정관할구역에 여기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관할구역의 경제발전 이바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관할구역에 정차역을 한 20개, 충남지사도 한 20개, 호남지사도 20개씩 만들게 된다면 걔는 KTX가 아니라 지하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KTX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국가계획과 맞물리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정찰역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역도시계획을 둘 이상의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광역도시계획에 있어서도 기초조사 필요하거든요. 측량 작업입니다. 그 측량하고자 한다면 비용 부담이 꽤 드는데 이걸 시도지사가 비용 부담하기 곤란하다 판단하면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 수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양주시에 만약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을 만들게 된다고 하면 남양주시장이 그 계획 수립할 마음 있겠습니까? 다음 선거에 낙선할 각오라면 하겠지만 시도지사도 경기도지사도 아마 안 할 겁니다. 그럴 때 국토교통부 장관을 끌어들이게 된다고 하면 그 비난을 좀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라면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공동으로 시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계획권이 경기도의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었다면 시장 군수가 요청하여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와 공동 수립할 수 있고, 예를 하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협의하여 요청하게 되면 도지사 단독 수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었다면 누가?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고, 동일한 도에 광역계획권이 지정됐다면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게 되는데, 장관이 예외적 수립하는 것 3년 내 승인 신청 없을 때, 국가계획 공동 수립 요청했을 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3년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요청한 때, 시장 군수가 협의하여 요청해서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몇 개? 3개입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의 예외적 수립 상황은 각각 몇 개이다? 3개씩이라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 토대로 해서 바로 수립권자 함께 보십니다. 찾으셨죠? 그래서 같은 도안이란 말 찾았습니다. 1번 원칙입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2. 도지사 단독 찾으셨죠?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3년 지날 때까지 3년 지날 때 줄쳐놓습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승인 신청 없는 경우. 그리고 2번입니다.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 협의 거쳐 요청한 경우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 시장 군수 요청 줄쳐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은 동그라미 2에 2번과 동그라미 3번 찾으셨죠? 시장 군수가 요청한 경우는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반면, 시장 군수가 협의 거쳐 요청한 때는 도지사가 단독 수립하는 겁니다. 확인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얘는 무조건 봐주셔야 되고, 얘가 이해 안 되신다고 하면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따라가 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것은 기본서에 나와 있는 문구이기 때문에 이게 이해 안 되신다면 기본서 문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광역계획권이 두 이상의 시도에 걸친 경우라면 시도의사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단독 수립하고, 광역계획권 지정한 날부터 3년 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하지 않는 경우라면 국토교통장관이 단독으로 수립하며, 시도지사가 요청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조정 즉시입니다. 조정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가에서 한번 수립 승인 절차와 관련되어 수립의 기초조사 공청회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승인과 관련되어서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우리 3번 찾으셨죠? 승인권자는 국도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에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추천하시고, 이번에 도지사 승인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기억 보시게 되면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가로속에 도지사의 단독 수립은 승인 받지 아니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각각 공동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 받아야 되죠. 시도 수립한 거는 광역계획권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했기 때문에 국토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보셨습니다.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 수립하기 곤란하여 협의해서
요청했다고 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한 경우는 자신이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인 상황에서 단독 수립한 것이죠. 이렇게 자신이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도지사가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로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 5분만 더 버티시면, 5분이 아니라 3분만 더 치면 끝나십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지사 단독 수립 시에는 승인받지 않는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원래 이 상황에서 도지사 수립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는데, 구리시와 남영시에 걸쳐 광역계획권 지정했는데 3년 내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하지 않았다면 도지사 단독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도지사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자기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을 예외적으로 수립한 것이거든요. 자기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을 도지사가 단독 수립했다고 하면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내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이었는데 시장 군수가 3년 내 광역도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아 대신 내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는 따로 승인할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제분이 방학 숙제 하셔야 되는데 이제 방학 한참 지났지만 자제분이 숙제를 안 하셔가지고 내가 숙제를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자제분이 숙제하는 걸 또는 방학 일기라도 내가 다 한번 날짜 맞는지 또는 날짜가 맞는지 또는 날씨가 맞는지 비 오는 날 갑자기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 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괜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걸 내가 대신 일기를 대신 작성했다고 하면 내가 만든 걸 갖다가 내가 승인하고 학교에 갖다 주는 건 말도 안 되죠. 제가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해하실 것은 도지사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에 대해 도지사가 승인할 광역도시계획을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대신 수립한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번 그렇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공고 열람 찾으셨죠? 승인권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에게 광역도시계획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고 수립권자가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열람기간과 관련되어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열람기간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적용되는 거 아닙니다. 오직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광역도시계획은 일반 국민의 구속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다고 하면 보여줄 필요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광역도시계획 수립했다고 하면 수립했을 때 기념으로 30일까지는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보겠다고 하면 잘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사실 이 남양주의 도시군 기본계획을 열람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했는데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서 이 남양주시의 도시군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열람하게 되는데 계속 말 끌리면 더 졸리시고 하여튼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며칠만? 30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30일 이상 열람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많이 하시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